1일 날 강의 요청을 하셔서 휴일 날 왜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나. 나중에 바뀔 걸 알고 기다리라고 전화를 했는데 강의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이 지금 틀어져가지고 오늘 저녁 약속을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고 그래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쉬는 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업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 시간까지 나와 있어서 쉬운 수업 들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여기 우리 원우님 중에서 우리 김재혁 세무사님 후배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근데 굳이 이제 각 기수마다 다 세무사님이 다 들어오시는데 굳이 왜 저를 불러서 굳이 또 강의를 또 해달라 할까? 그런 의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 지금 세무사님 사오시니까 다 세무사님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무사님들하고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무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세무사님처럼 모든 걸 다 잘하는 세무사님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절반의 세무사가 있어요. 저는 양도상속 증여 요것밖에 몰라요. 이거 부가소득법인세는 제가 몰라요. 연말연화 같은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세무사는 아니고 비정상인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런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분야 정말 세무사님 전통으로 하려면은 부가소득법인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쪽 부분은 전혀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의 세무사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방식의 세금을 내는 세금이 지금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내가 벌어들인 돈하고 쓴 돈하고 빼고 소득을 계산해서 내는 세금 이거는 이제 우리 기간 단위 과세를 하거든요. 이 기간 단위 과세는 총 수익 금액이 나오고 총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비용에다가 우리 가족들 비용도 집어넣고 월급도 적당히 집어넣고 어떤 경우는 새우깡 산 것도 다 비용을 집어넣기도 하고 복리적으로 그다음 우리 식구들 밥 먹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게 집어넣는다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사실은.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한번 보게 될 테니까. 근데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은 한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세무조사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을 하신 분들이 세무조사도 안 받아보고 세무사님이 다 만들어준 서류에 대해서 세무를 이해하시다 보니까 양도상속증여도 똑같은 줄 아시는데 양도상속증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과세 요건 하나만 해도 비과세 요건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세법적 전문 요건들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상속주택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속을 받으면 그 주택수를 떼줘요. 왜요? 우리가 주택을 하나는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비과세를 해주는데 상속을 받았어. 부득이하게 두 채가 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나 지금 두 채 만들어서 기소석분이 된 건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됐는데 그럼 상속주택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시골에 있는 집을 받았냐 서울에 있는 집을 받았냐 단독으로 받았냐 공동으로 받았냐에 따라서 양도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취득세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수들은 한 가지로 받고 이게 세금을 제어시켜준다고 하고 내 집을 팔았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주택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상속주택 하나만 얘기를 하면 상속주택이 A하고 B가 있어요. 만약에 C, D까지 있다면 가정이 가요. 네 채를 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네 채의 집을 자식들이 3명 있고 배우자가 있어서 한 채씩 다 나눠가지고 한번 가정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네 채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아요? 그 중에 하나만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아요? 혜택을 네 채를 다 주는 게 형평성이 맞아?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근데 네 채를 다 해주면 배 아픈 사람이 생겨.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한 채 정도가 있다가 상속해주면은 모르지만은 세 채, 네 채, 다섯 채 있다고 전부
6채까지 다 텐트를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아니, 이거 말이 돼? 6채까지 비가서 해주는 거 말이 돼? 그 중에 한 채만 해줘. 그래서 한 채만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내 A, B, C, D, 제게 두고 A만 넣고 봤을 때, A하고 B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주택수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혜택을 줘요? 둘 중에? 비싼 거. 예.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싼 거, 이거는 애매모호해져. 나중에 가격이라는 거는. 제일 판단 쉬운 거. 제일 먼저 산 거. 그러니까, 보유기한이 긴 거. 예. 보유기한이 긴 거, 이렇게 돼서, 예. 요거는 예를 들어서 88년에 샀고, 예. 요거는, 예. 90년에 샀어.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래된 거는 어떤 거예요? A. 요거는 C.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장난에 받고 요거는 차안에 받았어요. 요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20억짜리고 요거는 시골 진도에 있는 고향집인데 5천만 원짜리. 그런데 차남 와이프가 3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서 보통 남편이 그러잖아요. 바쁘니까 나가면서 여보 집 팔 때 이게 상속주택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세무사님한테 꼭 확인해보고 팔아. 그런데 사모님이 듣기를 상속주택을 뺀다 하니까 우리 거 여기 지금 상속주택이지 그 주택수 뺐어. 그리고 나는 30억에 집을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주택 특례가 이게 적용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요거 되잖아요 요것이. 이거 이렇게 까다롭다니까. 근데 팔아봤다고. 세금 얼마 나왔어? 여기 5억 나왔어. 5천만 원 때문에 5억이 나온다니까. 그럼 부부싸움이 나야 안 나요? 나죠. 분명히 남편이 나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알아보고 팔으라고. 근데 잘난 척하다가 그냥 팔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와서 왜 알아보고 팔았냐고 이제 시비 걸리잖아요? 그럼 아내는 한 말 없어요? 아니 병신같이 지가 왜 이걸 받아오지 20억짜리 받아오지 5천만 원짜리 받아달라고 이런 거 왜 받았냐고. 받지를 말지 왜 받아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냐고 또 시비가 붙죠. 네.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 이혼 직전. 갔는데 저희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네. 해결해달라고. 해결하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세상은 참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거 될것 같은 생각을 해야지. 야, 무조건 안 된다는 건데? 네. 결혼하셨죠? 네? 결혼하셨죠? 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면 저런 사람은 꿈을 던지거든. 어디다 쓰는지 꿈을 던져. 말도 대답도 잘하지. 강사한테 딱 맞는 사람. 아니, 어쩌면 잘지. 강의 제일 힘든 것이 뭔 얘기를 반응 없으면 얼마나 중학교 2학년 때 강의 가려면 죽어버려. 질문을 하면 쌤님 1년에 돈 얼마나 버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미쳐보다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혼을 한다니까 어떻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안 오니까 이 생각 저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내가 봤더니 나이가 54년생이잖아요. 네? 여기는 52년생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진도가 뭐였어? 고향 아니에요? 진도에다가 집을 샀다는 것은 고향이잖아 지금. 집을 나서 묻어서 색깔 수도 아니고. 그러면 진도다가 고향집을 샀는데 여기 54년생이 왜 90년대 이 집을 샀지? 그럼 그 사이에 셋방 살았다는 얘기인가? 셋방 살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사올 정도면 셋방 살은 안 했잖아요. 그쵸? 육지 건물 다 띄었어요. 토지 띄고 건물 띄고 다 띄어서 보니까 건물에 보존등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해야 된다. 이거 질러봐.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 보존. 이게 건물을 지었는데 최초로 원시등기라고 해요. 최초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새로 건물을 지어서 최초로 등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땅은 52년도에 땅은 샀어요. 52년. 이 땅은 52년에 샀고, 건물이 90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부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부엌이 있어서 헐고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최초로 52년도에 있던 집이 헐고 다시 지었으면 요거는 새로 지은 걸 갖고 따져야 돼? 옛날 갖고 따져야 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어떤 게 상속주택 특례가 적은데요? 이게 비가. 아, 88년보다 50년 살다가 뭐하고 다시 지었다니까. 그게 이해가 나니까 내가 그걸까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이 방법 찾아낸 거잖아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 두 가지를. 아, 이 세법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구나. 만만치가 않구나. 근데 가서 이샘사치 보면서 막 가서 판단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내일처럼 고민에 빠지면 해결해 주지만 고민에 안 빠지면 아니 90년 60년 무조건 요거는 아니고 요거지 해보고 끝. 근데 이거는 안 시키라고 하니까 응? 계속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민해야 돼. 내가. 그럼 뭐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양도 상속증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질문해볼까요?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요? 주택이요.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은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세금이 많아요? 보이기에 짧은 것이 세금이 많아요? 단합을 했네. 그러면 안전 단합을 했어. 세금. 오늘 잘 오셨어요. 이번 기수 잘 들어왔었어. 지금까지 팔아갖고 뭐 세금 크게 맞고 그런 일 없었죠? 그럼 몇 자리 다 쓴 거예요. 보상금 들어오거나 신앙심이 깊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당할 거를 오늘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뭐 비과세권이든지 중과세권이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판단해도 헷갈려요. 전문가들. 판단이 헷갈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절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으로 세무사님 전문가 세분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복잡한 거는. 복잡한 거는. 그래서 머릿속에서 상담할 때 모든 걸 당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잘라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집이 한 채인데요. 세금이 비과세예요? 아니요? 일식 질문이라는 거지.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면 시골에 집 혹시 있어요? 무관이 있는데요? 무관 집 아니에요? 시골에 집 무관이 있다. 그럼 오피스도 있어요? 오피스도 집이에요? 이제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분양권 있어요? 분양권 집 아니잖아요. 난 왜 마음대로 해석한다니까. 우리 세법은 세법적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일인데 세무사 몇 명한테 상담하라고 했어요? 3명. 3명. 지금 너는 벌써 2명을 확보했잖아. 네. 응? 우리 저기 오늘 후하고 나하고 2명 확보했잖아. 또 하나는 내가 또 도축 경찰도 있고 내 담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분의 대답이 일치하면 맞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세법 여러분들이 배워서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왜 문제가 나는지, 왜 발생이 나는지를 그 지혜를 터득하셔야 돼요. 지혜를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도를 다 지금 오늘 출력 이거 출력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출력은 안 해도 출력은 안 했어요. 네. 그럼 저희 B가 비과세가 있으면 네. 그럼 A가 그럼 과세가 되는 A는 이제 통과를 못 받는 거지. 그러면 A가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경우에 그렇지. A는 자기 걸 기존집을 팔 때 A 것은 세금을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대신 이제 조금 더 공부해서 말했지만 A 걸 상속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A를 상속 받을 때 상속 개시 당시 평가를 할 때 매매사례가 평가를 했어요. 2023년도가 2023년도에 평가를 해서 상속을 받았어. 근데 양도차익이 그때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15억에 평가가 났다, 20억에 평가가 났다 그러면 여기 20억으로 취득가가 된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양도차익이 별로 안 났잖아 지금. 요거부터 팔아야지 이 사람은. 요거는 특례가 못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그 지혜를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바꿔줘야 돼. 형님한테 가서 형님 이거 특례 못 받으니까 먼저 이거 다 파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돼. 요거부터 팔아서 그러면 요건 얼마 없으니까. 그죠?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를. 예, 그렇게 되면, 근데 뭐는, 내가 88년이라고 선언하는 데 가서 봤더니, 요런 90년, 88년, 이거 특례네요. 내가 팔아도 괜찮습니다. 큰일 난다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도상속 중에는 하나만 판단이 틀어지면 전체가 다 틀어져요. 다 틀어져요. 아까 요것이 틀려가고 요것이 안 돼서 손님 걸렸는데 다시 요것이 이제 52년 와가지고 이거 틀려가다 보면 요쪽은 배치시켜요. 근데 이 사정 얘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한번 보시죠. 예? 안순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또 1시간 해. 예, 오스템이라고 뭐 때문에 양도성을 했는지를 설명해도 한참 걸려요. 우리 후배들은 내 얘기만 듣고 싶어서 또 강의를 와, 특강 때. 예,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보러 온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양도상속 증여를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절세 사례가 있고 황당한 과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세금 폭탄받는 사례가 있고 잘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 요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그냥 탁 팔지 마시고 팔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셔야 돼요. 상담받으셔야 돼요. 상속세는 지금 죽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상속세를 지금 여러분 상담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속세. 미리 받아 그래도 그래도 약간 미리 양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요게 상속세를 미리미리 대비하신 분 있고 미리미리 대비 안 하신 분 있는데 그래서 상속세는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에요. 모든 세금은 다 절세할 때는 상속세를 기점으로 다 모든 거 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내 자산이 50억 정도 넘어간다? 상속세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유튜브에서 어떤 생산인들 이렇게 강을 해요. 상속세 줄인다고 얘들도 자금 출처 마련해 준다고 태어날 때마다 2천만 원 주고 10살 때 2천만 원 주고 20살 때 5천만 원 주고 30살 때 5천만 원 주면 1억 4천을 증여세 없이 준다고 그러죠. 그죠? 10년 만에 네. 그 활용해서 그렇게 돈 주는 거는 10억 정도 있는 사람들 얘기야. 100억이면 사람 어떻게 줘? 2천만 원 주면 되겠어요? 응,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내 재산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주는 돈 규모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1,000억 있는 사람이 그렇게 2천만 원씩 줘갖고 언제 주냐고 그거를 벌어야 되는데 그거 원리를 오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볼 일. 예? 예. 양도세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고 보세요. 부동산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달라져 버리면 세법 적용도 달라져 버려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예. 열시라고 보조득 해놨는데 그 7일자는 우리가 세법상 7일자는 90년이라고 나왔지만은 나중에 특례 판정할 때는 원래 건물 자체 7일 날짜로 돌아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이 상단자 똑같이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살 때와 팔 때가 달라질 수 있죠. 주택이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대지 상가 사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죠. 살 때 나대지면 팔 때는 토지 건물 바뀌죠. 재개발 정축은 어떻게 돼요? 상가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해서 아파트로 완성돼 버리죠. 그러니까 살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 다 달라지면 세법에서 장기의 특공도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지고 비과세도 다 달라져 버려요. 이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나 차이가 나버리는지를. 네.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처음 대부분 어디다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는 대부분 지금 한 50대 미만이실 것 같아요. 50대 이상은 없으시죠? 60대는 없으시죠? 네. 말해놓고 좀 그래.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봐. 40대, 50대 100억짜리 부동산을 팔았어. 그 돈을 본인이 쓸 확률이 몇 프로예요? 한 95%일 거 아니에요. 그죠? 60대, 70대가 100억짜리 팔았어. 70대 팔았어. 본인이 그 돈을 다 쓸 확률이 얼마예요? 20%, 30%. 92세가 100억짜리 팔았어. 본인이 쓸 확률이 얼마예요? 얼마 또? 5%도 안 되잖아. 그럼 95%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사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10년 다 살 확률이 얼마예요? 없잖아요. 10년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벌어져? 양도세 물고 증여세 받고 상속세 또 내. 근데 거기서 파는 거예요. 팔면 안 되는 부동산이야. 팔면 안 되는 부동산.
지금 제가 아까 밥 먹고 상담으로 오신 분이 지금 건물이 테라도 있는데 600억짜리. 상속때 지금 안 팔리니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건물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게. 날아갈 바에는 지금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상속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인가 보실래요? 상속 받기 전에 내가 건물을 팔죠? 양도소득세 30% 나와요. 600억 팔면은 180억이 양도세. 그럼 얼마 남았어요? 420억 남았죠? 50%가 또 상속세 210억 남죠? 600억 팔면 210억 남는다니까. 지금 팔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까지 갖고 왔으면 그냥 갖고 돌아가시자마자 팔아요. 그게 이제 안 팔리니까 나보고 번거를 같이 사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계약을 맺고 30%를 아예 받지를 말아야 돼.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그거는. 30%를 돌아가신 다음에 받으면 돼. 그리고 70%만 주고 이 사람 사잖아요, 건물을. 가격이 쳐놓고.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네. 순수만 바꿔도 세금이 지금, 110억이 절세가 된다니까. 순수만 바꿔버려도. 구조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처분대로 사유처에 따라서 최악은 뭐냐? 양도하고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 10년 안에 돌아가신 케이스가 최악이에요. 세금이 70%까지 세금으로 나가라. 70%. 좀 이따 사례가 나와. 사례가. 예. 그래서 사전에 세무실에서 절세방안도 찾으시고 황당한 과세도 막고, 예? 그 다음에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특성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세는 굉장히 어려운 세법이에요. 상속 중에서도 어려운 법이에요. 일반인들이 판단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팔고 그냥 세금 비과세 받고 그냥 넘어왔으니까 넘어왔다니까. 근데 앞으로는 자우지가 이제 좀 자산이 형성되신 분들은 지금 딱 황당한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금을 맞아가지고 1년 맞으면 또 얘기가 안 돼. 한번 비교해 보시라. 그냥 맞았다면 10억 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보세요. 몇 명한테 하라고 했어요? 3명한테 하라고 했죠. 양도를 증여할 것인지, 증여 양도할 것인지, 양도 후 상속할 것인지, 상속 후 양도할 것인지, 양도 후 증여 후 상속할 것인지, 그거의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우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세요. 첫 번째가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취득세 다르고, 재산세 다르고, 종합소득세 다르고, 부가가치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오피스텔 주택이 아니냐, 물으니까 뭐라고 주택 아니냐고 그랬죠. 양도세는 뭐라고 했어요? 양도시, 보유시 모두 사실상 용도가 꼭 따진다. 사실상 용도. 따지는데, 자, 보세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상담 가면은 요거는 오피스텔 주택에서 빼주죠. 빼준다. 주택이 아니라고 보죠. 일반 사업자 등록에서 부가세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판단해서 해줬는데 세무공무원이 현장 조사 나갔더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세입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수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세금 얼마 추진당했어요? 8억 추진당했다고 했잖아요. 8억. 네, 8억 추진당했어요. 저기 40억짜리 주택 파시는 오피스텔 보호자시냐면 76세 되신 분인데 내가 볼 때 한 20년 살 것 같더라고. 근데 저 세금 10억 맞고 와서 요 얘기가 안 되시니까 내가 볼 때는 수명이 한 10년은 단축이에요. 아니 그럼 나이 76세에 10억 맞으면 뭘 어떻게 복구를 해요? 복구를 못 하시지.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오피스텔 하나가 각 세법마다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취득세에서 뭐라고 했어요? 취득세는 업무용인데 보유시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낼 때만 주택이 돼요. 오피스텔을 하나 놔두면 주거용으로 써도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나가요. 주거용으로 쓰면서 나 주거용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만 주택으로 취급된다. 근데 주택으로 취급됐는데 그걸 다시 매수자가 사면은 주택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업무용으로 바뀌어버려요. 주택으로 안 해줘. 세금을 낮게 안 해준다. 또 국가는 완전히 항상 놀고요. 사고를 쓸 때는 주택으로 지가 인정했으면 사고팔 때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나. 사고팔 때는 업무용으로 또 취득세를 중과세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나쁘고 국가는 하여튼 나쁘다니까 국가 믿지 마시라고.
예. 오피스텔이 저런 거 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 제일 사고 많이. 오피스텔하고 애인하고 별장하고 공통점이 있어. 뭘까? 알 것 같은데. 영수 씨 왜? 몰라 그거를? 하나도 없어 셋 중에? 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갖는 순간부터 그렇죠. 어이가 이해하셨죠? 몰라면 이제 동의하시죠? 세 개 다 갖고 계시면 머리 쥐나버려요. 쥐나버려요. 오피스텔 제발 갖지 마세요. 갖지 마시. 웬만하면 갖지 마시라고. 수익금 들어서 다른 걸 갖는 게 좋겠다. 예, 좋을 것 같아. 보시면 다가구 주택. 이 다가구 주택이 또 보통 뭐라는 게 아닐까? 예.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세법상으로,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으로 저걸 지을 때.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취급을 하고, 저게 공동주택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19가구를 그냥 한 가구를 비워서 해주고 18가구 세금 매기니까, 예, 불만이 많았어. 그래서 특례를 만든 거예요. 특례비정을. 뭐라고 특례비정을 만들었냐면, 여기 좀 깨졌네.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구비를 하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하나 단독주택으로 봐주겠다. 단독주택으로. 근데 다가구 요건이 어떻게 되나 보실래요? 3계층 이하하고 19세대 이하하고 660정도 이하예요. 그러면 다가구주택 요건 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한데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가구주택 가보면 제일 꼭대기를 뭐라고 해요? 제일 꼭대기층? 옥탑은 다 아시죠? 옥탑은 우리가 원래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로 옥탑이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월세를 조금 더 받으려고 옥탑을 늘려. 색변이 5배 늘렸어. 그러면 건축 면적이 8분의 1 벗어나죠? 벗어나고. 여기 옥탑인데, 요 면적이 원래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로 건축이 돼 있었다니까. 근데 여기를 약간 늘렸다, 얼마큼. 색변 5배. 그리고 어떻게 8분의 1 초과해버리죠. 그럼 이게 층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1층, 2층, 3층 했는데 이게 4층 돼버리죠. 요건 위반이 되잖아요. 그럼 뭐로 가고요? 공동주택 한다니까. 난리가 나는 게 난리가. 근데 이게 옥탑 위반된, 제가 과천 가보니까 한 90%가 과천으로 위반이 된대요. 다 올라가 있어, 그거는. 그럼 경쟁적으로 올렸어, 경쟁적으로. 누가 한 집이 위반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위반해버려요. 따라가는 거예요. 뭐 대학가도 가보세요. 대학가 가보시면은, 대학가에서, 여기서 보통은, 자, 여기 1층,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이면, 요거는 금생이잖아요, 금생. 지었는데, 입주하고 요거를 용도변경 해버리죠. 금생 안 나가니까. 그리고 이거 다가오면 바꿔보면 어떻게 돼? 1층, 2층, 3층, 4층 에서 또 내리친 거잖아요. 이것도 위반이라고, 위반. 우리 세무사님들이 요거 걸리니까 다 털어내고 사람 내보내시고 다시 전부 다 몇시를 하세요 하고 주의를 주고 분명히 판단하는데 알았어 하고 가서는 세입자만 내보내고 안 고쳐요. 왜? 매수자가 고치면 또 안 산대. 사람을 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또 그거 돈 들여서 3, 4천만 원 또 들여서 시설을 하려니까 예, 매수자가 안 산다 하니까 누가 옆에서 꼬셔. 뭐라고 꼬셔? 그 세무사는 꼬장꼬장하다. 아니 사람 내보내고 지가 어떻게 하냐고. 어? 그리고는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다가오고 놔두고 팔았어. 근데 세무공무원이 요즘 다 현장 가봐요. 가봐. 그냥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층수 위반에 걸려갖고 이것도 한 6억 추심당했어. 6억 추심당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해자인데 여러분들 오피스를 안 샀잖아. 다가오고 안 샀잖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아쿠로 뺑뺑 아파트. 여기는 반포 있는 거. 아쿠로 뭔 아파트인지 알겠죠? 반포 있는 거요. 어? 여기 김이사는 2000년 3월달에 6억 주고 사고 있는데 이 부장은 2000년 7월달에 6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준공이 2017년 9월달에 준공 떨어지고 김이사는 2018년 3월달에 26억 팔았어. 이 부장도 2018년 7월달에 27억 팔았어. 얼마씩 남았어요? 20억씩 남았잖아요. 20억. 그런데
김이사는 13년 보유를 인정받아가지고 세금이 8천만 나왔어. 장기부 특공제 80%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세금이 얼마 나왔어요? 1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보유원이 안 돼서 세금이 8만 원. 몇 배 차이? 7억 2천. 10배 차이 났잖아요, 10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날 이런 일. 보세요. 그때는 법이 상업시 인가인 이전에 3년, 이때까지는 부동산을 치고 그래, 이동산을. 상업시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려요, 권리로. 그러니까 이 부장이 사면은 조합은 입주권을 샀고, 김이사가 산 거는 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주택을 산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보유자 계산해주고, 입주권을 산 사람은 중고로부터 계산된다니까. 이게 기쁜 뜻을 내용이 안 하고 모르지. 제가 지금 안 사봤잖아. 다행히 우리는. 안 사봤잖아. 안 사봤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당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예, 김이사처럼 지금 주택 부동산에서 사서 신축 후에 팔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어. 지금처럼 만약에, 예, 주택을 사가지고 조합은 입주권 상태에서 팔거나 조합은 입주권 상태에서 사가지고 중고에 팔거나 그러면 난리가 난다니까. 난리가 나고 그래. 예. 세법이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면 지랄같이 만들어놨어. 지랄같이 만들어놨잖아요. 예. 이렇게 지랄같이 만들어낸 거를 여러분이 모르신다니까. 몰라. 그래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장님은 언제 중공 언제 팔아야 될까요? 중공 나무부터 팔아야 되니까 1년 최초라면 2019년에 팔았어야지. 아, 이해를 예. 그러니까 최소 2년이 지나야 비과세로 갔지 장독공제 못 받더라도. 아, 이해하셨어요? 네. 예. 이청나니까 세법을 왜 이따를 만들었는지 정말로 더 웃기는 거 봐줄까요? 더 웃기는 거 내가 보여줄게. 요즘에는 내가 이런 걸 옛날에 보면 그냥 조금 짜증나는데 요즘 화가 나, 화가. 이런 거 보면. 보세요. 지금 계약할 때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 때 주택으로 하면은 법인이 안 사. 왜? 취득세 중과세법이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법법을 썼냐면 자 주택을 사가지고 중도금 지급하고 용도등록을 해버리거나 멸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이거는 주택으로 비과세 해주고 장기부 특공제를 다 해줬으니까. 예. 그래서 매도자도 좋고 매수자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어떻게 났어요? 2022년도에 예. 주택을 용도등록을 해버리면 잔금률 기준으로 가서 이거는 근성을 봐서 비과세를 안 해줘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 2022년 12월 20일부터는 멸시를 한 것도 나대죄로 봐서 비과세를 안 해줘버려요. 저거는 저렇게 유권에서 바꿀 것이 아니거든요. 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30년 살았으면 잔금 때 주택이 멸실되거나 매수자의 요금에 따라서 용도를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줘야 그거는 주택을 팔 때 판 사람은. 근데 이렇게 잔금 때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주택으로 안 놔주다가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후배들한테 가서 강의하면서 이런 경우 다 소송하면 이기니까 소송해라. 여기 소송 가서 이겼어. 앞서다가. 예. 이겼어. 그래서 이거를 2025년도 올해 법에 답을 바꿔줬어. 이제는 대학일 때 주택이 있으면 잔금일 때 용도금 해도 주택으로 봐준다. 요건 바꿔줬다니까. 근데 요거는 계약일 전에 주택이 있었으면 몇십 해도 주택으로 다 줘야 맞지 않나요? 요것도? 요거는 또 법을 안 바꿔놨다니까. 안 바꿔놨어. 공무원들이 직권 같은 거 이렇게 안 하죠. 예. 일을 하는데 꼭 요만큼밖에 안 해. 요 공무원 없으시죠? 그런가?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세법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애국심이 높아서 그래요. 국가의 세금을 많이 걷게하려고. 예. 애국심 높으신 공무원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달리 지금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소송 가면 지난 내년에 또 바꿔놨겠죠? 법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예?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한번 9억 샀는데 취득세 중과세 먹고 대출이 안 나오면 거래가 안 되니까 그거를 용도금으로도 봐가지고 몇시를 안 받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예? 그래서 못 모르고 몇시 시킨 사람들만 폭탄 맞는 것도. 예? 이 정부하신 용도금은 허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과손 하는데 계약서를 지금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2016년 11월 20일 날 74억짜리를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받아. 같은 날에. 매도자가 급해요? 매수자가 급해요? 매도자가 급하지. 매도자가 급해요? 네, 파는 사람이. 안 팔았잖아요. 74억짜리를. 매도자가 아무리 급해도 그걸 누가 사, 그거를 하는 만에. 매수자가 급한 거. 매수자가 꼭 사야 될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치르고, 그날 윤곽 때다가 특기까지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2026년도에 뭐가 벌어졌냐면, 비상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긴 해주는데, 이상한 국회의원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추인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보유가 계산하기로 법을 만들어놨어요. 국회의원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지가 고집해가지고. 근데 그걸 그렇게 법이 통과됐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욕먹고. 여러분 무시하게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 누구냐고 막, 나 인터넷 올라가 봐보니까 다시 법이 바뀌고 있었어. 최대로 해주는 걸로. 언제부터 근데? 2017년 1월 1일 날부터 법이 적용돼. 이 잔금을 40일만 늦춰받았어도 세금을 10억 줄일 수 있었다는 거지. 40일 늦췄어도 4개월이 아니라 이거는 세무사님만 평범한 상금 받았으면 되잖아요. 세무사님들 다 법이 계속 있는 거 알았으니까. 평범한 먹고 이렇게 잘못 처리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과나무 배나무가 5,500주나 있었는데 이게 사과나무 배나무가 한 주가 보통 20만원씩이에요. 11억이 연매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네? 요것만 좀 양보세요. 또 4억이 4억. 예. 14억을 지금 세금 더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34억을 물어낼 거를 저희 사무실에서 요거는 다시 감정평가 해갖고 사과나무 배나무를 빼내긴 했어요. 빼내긴 했지만 어쨌든 잔금을 저렇게 중요한데 아무 생각 없이 잔금을 잘 잡아서 그냥 거래를 해버렸어요. 잔금이 저렇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양도소득세 황당한 과세 사례만 해도 이틀간 제가 할 수 있어요. 이틀간. 사례가 그렇게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님은 몇 번만 한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아, 이게 계약서에 잔금 하나 잘못써도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보세요. 예. 종중이나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수급을 받으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그냥 양도세를 내고 말아버리네? 예, 양도세를 내고 말아버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익목적가하고 3년 이상 쓴 경우는 법인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그 규정이 없어. 양도세는.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전문한테 가서 상담받고 세금을 안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놓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정치에 15억이나 세금 내놓고 나중에 가서 환급받고 수수료 주고. 세금을 개인과 법인이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것을 모르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 보시나요? 여기 양평에 있는데 단독주택, 용지, 나대지를 한꺼번에 팔았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자산별 구분을 안 해놔버리면 우리 세법대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주택 14억, 용지 16억, 나대지 20억. 근데 주택은 비과세. 용지는 자격농민으로 감면받을 수 있고 나대지는 비상용 토지라서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보다 제일 금액을 높여야 되겠죠. 나대지를 줄이고. 그래서 구분을 하려면 세무사님들한테 가보면 이렇게 계약서를 최소한 써주거나 최대 쓰면 감정평가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주택을 12억에서 14억에서 22억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니까. 그 계약서를 조절할 때 세금 얼마 줄였어? 3억 5천을 줄잖아요. 3억 5천 줄잖아요. 저희 거래처의 모텔을 팔아서 제가 중개하시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요 여기가? 오줌 봤어요. 어디서 벗으면 되구나. 미치리를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서 정리하고 저도 참 간단하게 제가 절세를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어떤 양반이 오셔갖고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하냐고 할 수 있냐고 그래요.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어요? 안 주고. 안 죽으면 돼요. 늦게 죽으면 되고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 상속세를 내기 없어요. 어차피 나가잖아요. 네?
어차피 나가잖아요. 그래도 안 줄 거야. 끝까지 안 주라. 끝까지 안 돼. 안 죽어야 된다. 아주 쉽고 하시잖아요. 저기 지금. 안 죽으면 되는데. 숨만 쉬면 돼. 숨만 쉬면 돼. 숨만. 옷을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셨는데 땅을 15억 주고 사고 이제 제가 토지를 15억, 50억에 팔았는데 건물을 25억 잡고 집기 비품을 10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약서를 쓰라고 했더니 모텔만 20년 거래했다는 분 말씀이 이런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대요. 그냥 모텔 50억 이를 쓰지. 응?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팔 때 화장대, 침대, 테레비 놓고 가요? 갖고 가요? 갖고 가죠. 모텔은 화장대, 침대, 테레비 놓고 가요? 갖고 가요?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는 거 아니지. 뭘 버리고 가요? 놓고 간다고. 돈 내고 가지, 돈 내고. 너무 그만 이거는 이거 비싼 거잖아요. 집기품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서 토지값, 건물값, 집기품 따라가면 요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요거는 세금이 아예 과세가 안 됐어. 지금은 소득세로 과세가 되긴 하지만 구분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이건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 취득가를 모르면 환산가를 잡을 때 건물 환산가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럼 건물가를 더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를 더 높일 거냐 건물을 높일 거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진다니까. 이 세금 상품들이 이걸 좀 조절해서 구분에 쓰라면 구분에 쓰면 될 거 아니야. 써면 좋다니까 그렇게. 안 써줘. 안 써줘.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세는 지금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1층, 2층 이렇게 경영주택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거 상가하고 여기 주택이라고요. 주택이요. 그런데 이거 30억에 팔았어. 30억 팔았으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최소한 15억, 10억이 돼야겠잖아. 같은 층이니까. 예. 건물가면 15억, 15억. 15억, 여기 15억이라 써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기준시가로 아무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준시가가 요게 주택이 낮아요. 요게 45%, 요게 55%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주택은 비과세고 상가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주택이 더 많이 쏟져 있어야 되는데 구분해서 안 떠나버리면 요 비율대로 세법으로 구분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무사님은 얼마나 구분해야 대응기가를 미리서 상담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계약서부터 둘러 써버려요. 30억 구분 안 해버린다니까. 주택값이 높아야 돼요? 상가가 높아야 돼요? 주택이 높아야 비과세가 많다니까. 아, 주택이 높아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살려면 상가 쪽을 더 많이 쓰시고 나를 위해서 한다면 주택을 더 많이 써서 비과세금을 더 높이고 아, 높이고. 이해 되셨죠? 네. 예, 이런 거부터 금방 알겠잖아요. 이게 기준시가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택 기준시가가 더 낮게 돼 있어.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을 합계금으로 고시하거든요. 근데 세금을 줄여준다고 자기들이 더 낮춰놨어. 근데 실제로 여보면은 굴레제보잖아 지금. 굴레제보잖아. 아파트도 그렇게 쪼갤 수가 있나요? 아파트 안 될까요? 아파트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요? 아파트 저기 또 아니 토지 그 아파트마다 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쓸 때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 토지 건물을 동시에 취득했을 때는 절수효과가 없어. 아파트는 동시에 취득하지 따로따로 취득할 수가 없어. 대주권이 설정돼 있어. 예. 그리고 일괄로 고치가 되고 일괄로 거래가 돼요. 그거는. 예. 세무사님 말씀 지금 아까 그런 경우 땅을 산 이후에 건물 지었을 때 이야기를 그렇죠. 동시에 안 돼요. 안 하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요 상세님들 꼭 기억하세요. 말이라도 들어라도 보셔야 돼요. 개념이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샀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죠. 2017년 8월 3일 이후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4%짜리 보유 4%짜리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내 집을 팔 때는 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세 군데의
거주 2년 요건이 있다. 근데 이 상세임대가 됐을 때는 이 거주 요건 세 군데를 충족한 걸로 본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 근데 이게 혜택이 얼마나 조건이 없냐면 보실래요? 직전 임대차 1년 6개월도 상세임대만 2년 이상만 해주면서 5% 이상은 안 올리면 된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 내가 임대를 하는데 여기가 직전임대예요. 직전임대가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되고, 예, 여기 상승임대. 이 상승임대는 2년 이상만 했으면 되는데, 요때 임대로 인상률을 요거 5%만 지켰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는 상승임대로 2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택 가액도 제한이 없고, 면적도 제한이 없고, 주택 수 제한도 없고, 8대 한 채만 되면 그거는 인정해 주는데, 예. 그리고 상생임대는 한 번만 지키면 돼, 한 번만. 이 계약은, 이 상생임대 계약은, 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요 상생임대 계약 체결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계약이 체결됐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안 지켰다 하더라도, 올해 상생임대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직전임대가 끝났어. 여기 5% 못 지켰어. 그러면 지금 내릴 때 5% 지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만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안 지키고 똑같아. 10% 올려도 돼, 그 다음에. 저는 무슨 놈의 세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누구 장모님, 지네 장모님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세법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제안을, 제가 거짓말을 하는 나이로 130억짜리, 예, 이분이 130억짜리 팔려고 하는데, 2년 넘었냐 안 넘었냐, 2년 거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세금이 20억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50억 들어있어요. 전세를 내주고, 이제 보세요. 전세를 내줬는데 자기 주민등록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담당 세무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전세 들어가 있는데 주민등록 갖다 놓은 거주, 전입세도 연락을 하거든요. 130억짜리 실제 세금 양산 조사 안 들어가겠어요? 걸린다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전세를 내보려고 본인이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대출받으라 하니까 대출이 50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오셨어,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방에 해결해 준 거예요. 다행히 50억 지금 사는 사람이 6년 동안 50억 그래야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승분들이 요건이 그래서 거예요. 저는 130억짜리가 될까요? 상상도 못했는데 되는 거예요. 130억짜리. 근데 세금이 20억 차이가 나고 20억. 대출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사모님. 왜요? 지금 이렇게 돼서 삼성임대라는 것 때문에 이미 2년 거주요건은 충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20억을 절세했어. 그래서 저를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골프를 공짜로 치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제가 시간이 없어. 못 가. 네. 이거는 대답을 나 가르쳐주기 때문에 돈도 제대로 못 받아요. 이게 팔고 와서 세금이 맞았으면 돈 벌죠. 팔기 전에 하는데 어떻게? 예. 상생임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세대택이에요. 하역자도 없다니까, 면적자도 없고, 응? 저희가 중간에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죠? 네. 9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시에요? 9시. 현재 없는데 막 벌써 9시 됐어요? 현재 없는데. 근데 우리도 들게 했는데 참. 한게 없으시다 그러면 드리게 없지. 원래 전문 강사님이죠? 아니. 근데 분들 강의를 잘해요. 분위기를 잘 맞추죠? 네, 분위기를 잘 맞추죠. 네. 보세요, 이렇게. 요게 노또주택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 10월 30일 이전에 5호 이상을 임대 사업을 했으면 장기 임대 사업자로 가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줘요. 100%. 그리고 농특세 20%만 내는데, 예, 요게 어떻게 주이냐면 다가구주택이 나와요. 다가구주택. 아까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하나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2000년도 이제 96년도 이후에 다가오주택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가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거 챙겨보세요. 부모님 집이나 누가 아는 집 사람들 거는 한번 챙겨보라고 하세요.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5호 이상을 임대를 해줬으면, 예, 지금도 임대 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증여하면 안 돼요. 이거를 증여해보면 또 혜택이 날아가거든요. 상속세 절세한다고 이걸 사전주의 해갖고 오신 분들은 다 날아가거든요. 예. 두 채는 어떻게 돼요? 뭐가? 다가간 주택 두 채를 이식 갖고 있으면은 네. 저기 적용이 돼요? 부처는 상관없어요. 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하나도, 예를 들어서 상속받았을 때 다가온 주택 같은 간접주택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럼 5채 이상만 된다는 거죠? 다섯 채. 근데 다음은 다 5 이상이에요, 거의. 거의 5 이상이잖아요. 3계층이니까 보통 한 계층에 2개 내지 3개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거의 그게 아니라 다가구를 두 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두 채는. 소유 개념 이야기지. 다가온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다고요? 우리 갖고 있는 5호 이상 되는 걸 두 개를 갖고 두 채를. 아니 5 이상이 아니라 오 이상. 5 이상인데 그 안에 두 채만 갖고 있다 이거죠. 그건 다섯 채가 아니잖아요. 그럼 2호. 근데 그건 다가온 게 아닌데, 그건 다세대인데. 다세대. 다가오고 다세대하고 틀리지. 이게 다섯 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섯 채가 쉽지가 않은데, 일반 단독주택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그 높고, 다가오는 하나만 갖고 있어도 다섯 가구 넘으니까. 그래서 그 다가오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거래 시 주의할 부동산 중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도 받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상속이 여기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6개월 전하고 6개월 후 이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예, 감정가액이 있거나, 예, 경매 공매가액이 있으면 요게 시가예요. 시가. 요걸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부과해요. 자, 그런데 해보세요. 요걸로 시가를 평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요게 상속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가 부과된 이제 상속세라는 평가액이 취득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이 돼요. 취득가액.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기준시가는 10억이에요. 기준시가는 10억인데 상속을 그냥 받았으면 기준시가 10억으로 상속세를 냈으면 되는데 요걸 내가 20억에 팔았어. 만약에 여기서 20억을 팔았어요. 여기 안에서 20억을 팔았어. 그러면 상속 개시상식 평가를 10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판매가액 20억이 개시상식 평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상속세는 많이 내겠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20억에 취득을 해서 20을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똑같으죠. 어떤 경우는 상속받아서 6개월 내에 팔아야 세금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내에 팔면은 안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상속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6개월 내에 팔면 안 되죠. 그쵸? 예. 벗어나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러면 상속은 낮게 받고 나중에 팔아서 양도가 되더라도 비과세가 되니까 그때는 6개월 벗어나서 팔아야 돼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여기 복잡하니까, 일반인들은 여기 복잡하니까 세무사님들하고 상담 받고 팔아야 돼. 상속이나 증여는. 증여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어. 근데 지금 이렇게 증여를 하고, 요거를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이거를 2월 가세가 해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로 내려가. 원래는 상속이나 증여 받은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부부간의 증여를 얼마 해줘요? 공제를? 6억까지 해주잖아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왜 세법을 막아가는가 보셔야 돼요. 자, 아버지가 3억 주고 제주도에 땅을 사놨어. 근데 지금 10억 가는 거야, 10억. 10억에 팔았는데 이게 7억이나 양도 차이 나니까 비상용 토지 걸리면 세금만 4억이에요, 4억.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정평가하면 한 8억이 감정평가에 나와요. 8억 정도 감정평가에 나와요. 8억이 나오면 배우자한테 이걸 증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6억 공제 받고 2억에 대한 지게세가 내면 되죠. 2억에 대한 지게세가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8억의 취득가를 잡아서 10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양도소득세가. 합하면 얼마나요? 9천만 원밖에 안 되죠. 여기서 조세피가 일어나죠. 부부가 이제 증여를 해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면 취득가를 만약에 8억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조세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회피를 양도세 줄이려고 내가 죽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증여는 이렇게 증여를 하고 내가 단기간에 매각을 해버리면 조세피가 일어나서 요거를 막아놓은 것이 2월 과세, 2월 과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2023년부터 10년이고 그 이전에는 5년이었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 종비성할 때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이걸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내려갑니다. 당초 취득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없죠. 10년 안에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10년 안에 팔려면 지금 증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용하신 대상은 배우자하고 직계 종비속이라고 했어요. 직계 종비속간. 종비속간은 이용하신 대상이 되는데, 자, 사회 며느리는 직계 종비속이 아니죠. 그쵸? 사회 며느리는 직계 종비속이 아니에요. 사회 며느리는 이용을 가진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 며느리는 뭘 더 적용하냐? 부당행위를 적용해요. 부당행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부당행위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 며느리한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팔면 부당행위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양도자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금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취득가액 이런 내놔버려요. 막아놨는데 다만 그 판매 대금이 사회 며느리한테 귀속되면 이 부당행위가 정상 거래로 인정을 해줘요.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지금 사회 며느리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다시 장인 장모가 가져가 버리거나 시어머니가 가져가 버리면 그걸 정상 거래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사회 며느리한테 지그들이 돈을 그걸 가지고 썼으면 그건 정상 거래라니까. 여기서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 그럼 거기서 증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 증여를 해서 팔았다니까. 그러니까요. 증여를 해서 팔 때, 자, 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금 내가 이런 데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85세가 넘었어. 지금 팔아가지고 당신이 양도세 물고 그 돈 형 갖고 있으면 상속세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증여를 해서 매각을 했으면 증여세는 안 되고 양도세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양도세가.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파는 거니까. 증여세만 나오고 양도세가 안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서 5년만 지나버리면 상속세 합산이 안 되죠. 최고의 절세 효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나무새끼라니까. 믿을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믿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부모님이 통장을 사회 명의 통장을 만들고 통장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되죠. 네. 그럼 되죠. 이해가 됐어요? 네. 또 똑똑한 며느리가 분실신고 내서 돈 써버렸다는 거. 그거는 뭔가. 아버지가 분명히 나한테 증여해가지고 팔았다는데 통장은 당신이 안 주니까 분실신고 내갖고 다시 돈을 다 떼서 써버렸다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그 기쁨을 해주더라고.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네, 분실신고 내버릴 수는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속 받아서 절세 플랜을 짤 수는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중에는 절세 플랜을 짤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10년에 내가 같으면 아들, 딸, 배우자한테 한번 특히 부부간에는
부부간에는 증여를 6억씩을 중에서 없이 줄 수가 있으니까 부부간에는 될 수 있으면은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면 증여를 하고 10년 뒤에 팔면은 취득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절세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냐고요. 남편 거 아내한테 주고 아내 거 남편한테 줘가지고 서로 맞바꿈도 안 돼. 교환돼 그래. 예, 시차를 두고 일로 주고 열로 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조금 하시고 또 특히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남편 명의로만 하고 아내 명의로 안 하신 분들 있어요. 그쵸? 많죠. 이렇게 재산을 한쪽에다가 해놨으면 죽을 때 순서를 잘 지켜야 돼. 누가 먼저 죽어야 돼? 돈 많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 먼저 죽어? 아니 좀 어떻게 억울하게 만들어. 있는 사람 먼저 죽여야지. 죽어줘야지. 왜? 배우자 공제가 있어야 돼.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때문에. 예. 그래서 미리미리 저렇게 좀 분산해서 갖고 계시면 죽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지죠. 순서까지 따져서 죽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좀 사전적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신축권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도세 계산부도 넘어가고. 자, 여러분들 조심할 하나. 특히 분양권 같은 거를 전매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손피 거래라고 그러죠. 손피 거래. 예수자가 손에 딱 돈을 쥐어주는 금액으로 거래를 한다고요. 내가 10억에 거래를 했으면 양도세를 매수자한테 다 책임지라고 한다고. 양도자가. 그러면 옛날에는 양도세를 한 번만 매겼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매겼는데 그 양도세 매긴다고 또 양도세를 또 먹고 계속 붙어서 양도세를 계속 과세해요. 옛날에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요즘에는 양도세를 물어주게 했으면 계속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양도세가 엄청 늘어나 버려요. 10억의 양도세가 있는데 6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6억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16억이 돼버리죠. 연매 차이.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속 붙으니까 매수자 부담 조건 양도세 거래는 꼭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거래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이게. 그리고 고정자산을 팔 때, 아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주택을 팔 때는 상관없는데, 상가를 팔 때는, 상가나 공장을 팔 때, 땅을 팔 때는 상관없어요. 부가세가 없으니까. 반드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쓰시고 거래하셔야 돼요. 이제 중개사님들이 다 판단하셔가지고 거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토갈 양도 양수라고 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특약상에다가 토갈 양도 양수라는 말을 써요. 토갈 양도 양수로 거래한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토갈 양도 양수 요건은 세무사님들이 검토를 해야지 중개사님들이 검토를 해가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세금에서 주고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토갈 양도 양수 해당 안 돼버리면 매도자한테 부가세만 추징당하고 매수자는 환급을 못 받아요. 원래 세금에서 끌었으면 부가세 내고 환급 받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지금 부담이 없어요. 실제로. 포괄 양도양수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세무사님들한테 판단을 하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쓸 때 무조건 부가세 별도 그 말 꼭 쓰시라고. 부가세 별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나중에 잘못하면 매도자가 세금 부담 받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써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속세 측에서 이제 조금 볼까요? 이거는 보니까 받으실 분도 많아요. 그죠? 반반일 것 같아요. 받으실 분도 있고 또 줄 분도 있잖아요. 줄 분도 있으시는데 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세율도 세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상속세 개편이 빨리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유산취득세로 개편된다고 발표된 거 들으셨죠? 개편된다고 들으셨는데 이게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게 언제 바뀌냐면 2028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예전대로 시행될 것이 아마 중비기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문제는 여기 공제 늘려주고 세율을 낮춰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세청의 상속증여자산 감정평가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 자 꼬마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꼬마빌딩이라고 했는데 제가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100억이었으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냈는데 요놈의 시가는 200억 달라는 거예요. 200억을 시가가 그러니까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국세청에서 이걸 감정평가했다니까요. 그랬더니 180억이 나왔어요. 180억. 그러면 100억을 신고한 거를 다시 180억으로 추징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 가액이 2배가 들어가면 세금은 4배 들어가요. 세금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제액이 5억 내면 10억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말장난이에요. 기준시가로 평가하냐 감정가로 평가하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하루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감정평가의 예산이 약 45억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올해 95억으로 늘렸다고 그래요. 국세청이 재미를 붙여가지고 예산을 자꾸 늘려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국세청 내 감정평가 사업은 정말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준 거거든요. 이건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업무 기본 통치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무처리비에 넣어가지고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법적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내가 지금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버리면 감정평가에 때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안 하고를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났어요. 시가와 기준시가랑 차이가 5% 이상 나거나 5% 이상 나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5% 이상 안 나면 뭐 있어요? 다 5% 이상 나지. 다 한다는 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또 주거용 건물은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주거용 건물도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감정할 때 도심에서 감정평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님도 요즘에 혼란 와요. 그래서 자 200억짜리 시가 200억짜리 건물을 주는데 그러면 20억씩 나눠줬어. 옛날에 20억씩 나눠줘서 세명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은 슬라이스 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조금 나눠주니까 요거는 감정평가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요 금액 기준에서 요렇게 조금 쪼개기 나면 요것도 감정평가를 하겠다. 다 찾아냈어요.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에 상속세의 절세 비법은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시간 분산 그리고 귀속자 분산 그리고 세목 분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절세표를 짜는 거예요. 세무사님들이.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가서 계시는 92세 노인은 대책이 없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 손대면 더 일만 커져요. 이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장 제가 보기에 적기는 50대부터 60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50, 60대라면 그 전부터 두렵고 50대인지 60대에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재산 200억이라 그러면 200억이면은 이것이 계속 20년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300억, 400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분산해서 다시 막 내려보는데 요거를 4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3번은 증여하고 한 번은 상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절세 핵심이에요. 절세 핵심이니까 요 세 가지 분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 분산이다. 두 번째는 이제 기속자 분산인데 기속자 분산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증여할 때 수준자별로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여러 명 있는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다시 또 일을 하면 우리는 무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집은 세금이 하나도 안 가버렸어. 가기는 갔는데 하나는 갔는데 돌씩 또 하나는 사는 못 사는 하고 있고 하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 이게 문제라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균형이 안 맞아버려요. 되는 집은 셋 다 결혼해갖고 다 잘 살고 얘들 둘씩 셋씩 다 낳았어. 요게 최적으로 절세풀이를 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해야지 이 절세풀이는 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 세력분사는 요거를 팔아서 줄 것이냐, 주고 팔 것이냐, 상속으로 간 다음에 팔 것이냐, 요걸 어떻게 구조를 짤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분석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만화 사정이 모두 다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세청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사업이 감정평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예 지금 시가 2억짜리 무조건 그건 감정평가 대상이죠. 근데 기준시가 50억짜리 주택 상가 요거는 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하다. 네. 제가 설명드린 거고, 예. 실기론 유산 상속 중에 원인법부 시험관을 조금 기다려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유언장을 꼭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되 자녀들이 알게 남기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남기지 말고. 예. 미리서 알려주면 분쟁이 되기 때문에 모르게 남긴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저희 사무실 오신 분들 중 상속시 신고 오신 분들 중에 엄마가 제일 화가 나신 거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분명히 딸들이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오빠한테 다 기쁘니까. 그리고 다 약속했는데 부모님도 문제는 있죠. 남아서는 사상이고 장남 문제 뭐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딸들도 사게 해줄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아들만 준다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보면은 돌아가시고 한 다음에 사무실 지나고 나면 전화 온다 엄마한테. 엄마 앉아부터 손 떼라. 오빠하고 우리 오고 알아서 한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재산이 웬만큼만 있으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엄마는 해결되는 집안은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분쟁이 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감정 있는 세금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가족을 함호하고 형제간 우애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할 때는 이 가족 화목과 우애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 유산슬의 실패 사례 중에 목화의 시장 잘 아시죠? 목화의 시장. 예. 세금 문제 가지고 다 물러냈잖아요, 시장을. 이게 영등포 세무서가 헬스처럼 궁전처럼 지어져 있는데 영등포 세무서를 지은 게 아니고 그게 목화의 시장이에요. 예. 셀세금 소득額우리나라 최고의 소득額행사잖아요. 상속세 못 내라고 넘어갔어요. 여기 지금 주관자실에 이번에 아버지 보세요. 150억을 처분했는데 양도세 30억 내고 120억을 나가겠단 말이죠. 그 증여세 신고 안 했어. 그랬더니 증여세 64억 맞고 상속세 10억 맞고 총 104억을 맞아요. 104억. 얼마 맞았어요? 약 70%죠? 예, 70% 세금됐어. 대습 상속받은 사위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보세요. 300억짜리 지금 상가를 원래 아들 둘한테 이미 줬어요. 자, 유류분 청구 소송은 증여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준 것도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되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 두 명한테 이렇게 300억짜리 건물을 100억에 이미 줬다고요. 그리고 집에서 사시면 되고 끝났어. 만약에 이게 10년 안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100억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서 상속세를 매기면 되는데 요걸 유류분 청구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류분이 지금 계산해 봤더니 사위가 받아갈 돈이 50억이야. 근데 70억을 준다고 한 거예요. 70억을 주고 20억을 더 준다는데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무효화 시켜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300억을 다시 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상속세가 140억 나오잖아요. 어떤 사이라니까, 이런 사이가. 예? 딸이 죽으면 대습 상속권이 있는데 그 사이가 결혼하지 않은 이상은 대습 상속 갖고 있어요. 근데 손자도 없어. 얘가 안 났어. 예. 실제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정말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유류분에 관심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92세 아버지가 시가 5억짜리 빌딩을 그리고 현금 60억짜리 갖고 있어.
요거는 그냥 하나서 상속세 내고 현금을 나눠가는 밖에 없어요. 지금 저거를 뭐 사전 증여한다 한들 유리판들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오셔야 돼요. 이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예. 네, 여러분 요 그림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예. 한번 보시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절세 방법이 없다. 딱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원칙적으로 절세 방법이 없어요. 상속률이 딱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재산 평가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평가할 것이냐, 누가 가져갈 것이냐, 언제 처분할 것이냐, 세 가지만 남아있는 것이고, 요걸로 인해서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평가를 어떻게 하냐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양도세하고 또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년 이내에 2억 이상을 인출했거나 2억 이상이에요. 2년 이내에 5억 이상을 인출했거나 이거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2억 미만을 인출한 것은 우리가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씩만 인출하면 돼요? 1억 8천씩만 인출하면 되죠. 뭘로? 현금으로. 현금으로 아버지 돈에서 통장에서 꺼냈는데 그 꺼낸 돈을 엄마 통장에 옮겨놓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현금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했어야 맞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10억을 인출하든 20억을 인출하든 그 돈의 사용처는 세무서에서 포착을 해서 조사해서 포착을 내리지 납세자가 소명할 일 없어요. 현금으로.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비상속인, 5년 이내에 비상속인 누구예요? 상속인 아닌 자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가 상속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제일 불리해요. 아까 어땠어요? 아들, 딸을 주면 10년 안에 팔면 또 이혼해서 됐잖아요.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준 거는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합산이에요. 합산. 이것도 합산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10년 이전에 증여한 거는 합산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내가 최소한 10년 주고 나서 10년 더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사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서 최고죠. 사전 증여. 주가 절세인데 단위를 어떠라고? 10년 단위로 하셔야 돼요.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세율이 합산되고 공제율이 합산되고 예, 과세 표준이 합산되기 때문에 주려면 10년 단위로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 재산의 10%씩 증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100억이라고 증여를 할 때 10억씩 하는 거예요. 10억씩. 그렇게 되면 실효세율이 약 한 20%에서 25%거든요. 세율을 내는 세율이 20% 내외라고요. 20%. 그럼 상속세를 50% 낼 사람들이 20% 구간으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셔요. 기꺼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예, 5년, 10년 이전에 다 증여해서 끝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10년, 8년 증여하고 8년 만에 돌아가시면 절수효과는 없냐? 절수효과가 있어요. 왜? 이때 합산이 되더라도 요 증여했던 가액으로 상속세 합산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게 5억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요게 가액이 예, 지금 10억으로 올랐어. 그러면 10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5억으로 평가합니다. 예. 증여 시점에 가액으로 평가해서 상속세가 합산되니까 무조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효과입니다. 시계가 잘 안 보여요, 지금. 딱딱 상승이에요. 1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다고요? 아니요. 질문. 아까 잠깐 질문. 네.